자, 이어서 건축 재료를 이제 계획을 할 때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료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재료 계획을 할 때 이제 누가 선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 설계도에서 재료를 알 수 있는 것들은 인면도와 그 다음에 재료 마감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면도를 그릴 때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어떤 재료를 썼다라고 이제 명시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계획 설계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어떤 재료라고 하는 게 결정이 나지를 않았죠. 결정이 안 난 상태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재료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난 상태고요. 어느 정도 디테일도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도면을 구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재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몇 미리 사용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건 인면도에도 적혀 있고 평면도나 이런 데에도 적혀 있습니다. 재료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재료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다 이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고요. 거기 있는 재료들을 볼 때 사례 조사를 하거나 할 때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방식들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구조를 갖는 건물들은 디테일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유사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 나중에 실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재료 선정 방식을 보면 이건 좀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책임자가 결정한다가 8%밖에 안 돼요. 협의한다가 23%, 설계팀이 결정한다가 47%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설계팀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설계를 하는 실무자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면 계획을 하는 실무자가 인면 재료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책임자가 이거는 좀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실무자가 그 도면을 그린 실무자가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결정을 이렇게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재료들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문제점을 보시게 되면 건축재료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활용이 무제하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무자가 결국엔 전문가기는 한데 그 건축 재료에 대한 그 완벽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책을 하나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이 책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선생님이 이제 구입을 해서 선생님도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책이냐면 설계자 및 시공자를 위한 건축설계 시공 핸드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걸 어디서 만들었냐면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만들었어요. 사무에서 이런 책을 왜 만들었느냐? 결국에는 직원들이 건축 재료랑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재료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적합한 재료와 구조와 디테일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설계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설계라고 하는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이 책을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만든 거고, 여기 보면은, 가까이 보여줄까? 재료별, 프로세스별, 구조별. 그죠? 여기 나와 있지만, 재료에 따라서, 프로세스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해라 라고 하는 거를 지침을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직원들 교육용으로. 그래서 목차에 보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모듈, 조적, 콘크리트, 목재,
철, 단열재, 기초, 벽, 개구부, 바닥, 지붕, 계단, 그 다음에 시공 형태, 건물의 에너지 성능, 그 다음에 뭐 디테일한 구성 요소들, 도면이나 이런 것들 그리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도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고 보는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엄청 글씨도 작아요. 이렇게 빽빽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례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이는 이거는 건물의 배치도 그림이 아니에요. 보이죠? 이거 창호 디테일이에요. 창호 디테일. 창호 그 프레임 있죠? 유리랑 연결되는 그 프레임의 디테일 부분을 그려놓은 거예요. 프레임하고 개구부에 재료가 다르잖아. 콘크리트일 수도 있고 뭐 목재일 수도 있고, 그죠? 거기랑 이 프레임이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왜냐면 이렇게 해야 뭐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물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붙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창문의 형태라던가 재료에 맞게끔 어떻게 계획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공부를 한 거죠.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은 실무자가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창문인데 창문에 블라인드나 루버를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설치 방법과 그 다음에 치수랑 이런 것들이 알아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뒤에 가면은 뭐 지붕의 단면 디테일 그림도 있고요. 계단에 관련된 것도 있고 당연히 여러 가지들이 막 나와 있어요. 선생님도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쳐 줄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디테일이 나와 있죠. 학생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무에 가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까는 창호 벽면 부분만 나온 거였다 그러면 이거는 슬라브 부분 여기 이쪽에 슬라브랑 그 다음에 외벽 그 다음 지붕 부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디테일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들은 사례 사진들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강의 자료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재료를 우리가 만들 때 이 계획을 할 때 정확하게 알고 해야 하는데 그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다라는 거고, 나중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자세하게 좀 알고 있어야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히 원하는 재료나 이런 거를 골라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재료의 특성과 설계 시공 방법 등을 알아야 이거를 계획해 줄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있으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색깔이 회색만 있는 게 아닌 건 아니죠? 회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콘크리트도 뭐 투명 콘크리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 색깔 계열의 콘크리트도 있고 컬러가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도 있어요. 근데 그런 콘크리트들은 가격이 많이 비싸거나 아니면 투명 콘크리트 같으면 구조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와 시공 방법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계획에 반영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설계하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을 할 때 최종 결과물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 자료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그 건축 논문, 관련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참고 자료에서 시험 문제 내는 건 아닙니다. 용입니다. 자, 그 다음 강제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강제라고 하는 건 구조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조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제라고 하면 거의 뭐 정해져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철근 콘크리트 아니면 철골, 그것도 아니면 이제 조적조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단지 뭐 마음에 나는 콘크리트가 좋아해서 철근 콘크리트조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특성이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 경제성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게 철골 구조보다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조적조가 그러면 저렴하냐? 그렇진 않아요. 조적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되게 비싸요. 그 조적조 쌓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미식, 뭐 불란서식, 뭐 영식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쌓는 그 조적 기술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서 벽돌조 자체의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시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적조가 절대 저렴한 재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장단점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 측면도 있고, 공사 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안전하고 얘기가 많이 되죠. 우리가 지진 나는 것 때문에 이제 내진 구조라고 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내진 성능 측면에서 보면은 조적조는 좀 취약해요. 조적조의 장점은 압축력에 강하다는 건데, 반대로 수행력에 굉장히 약해서 건물을 높게 쌓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균열이 발생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는 인장력과 압축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재료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내진 성능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되면 그 횡력에 저항하는 힘인데, 이 횡력에 저항하는 힘은 인장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인장력이 없고 압축력만 있기 때문에 횡력에 강한 측면이 있긴 한데, 그거는 그 안에 철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철근의 양을 늘려주게 되면 인장력이 좋아지니까 지진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진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 때 철근을 많이 넣었냐, 배근량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철이라고 하는 재료의 인장력이 내진 성능에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고,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 철골 구조를 만들게 되면 다 이제 구조 자체가 철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 내진 성능이 굉장히 유리한 건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철이라고 하는 재료가 일단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다음 이게 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철판 같은 게 이렇게 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잖아. 그러면 이게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데 좀 콘크리트에 비해서 약해요.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단점은 또 있어요. 하지만 장점이 워낙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고층 건물이나 이런 걸 지을 때는 아무래도 철골로 짓습니다. 철골. 이게 높게 올라가야 되는데,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재료 자체가 워낙 무겁죠. 그러면 이걸 높게 지어버리면 저기 한 100층 위에서부터 99층까지 콘크리트의 무게라고 하는 거를 1층에 있는 콘크리트가 버텨야 되잖아. 그럼 콘크리트 무게가 너무 무겁잖아. 그러면 1층에 있는 콘크리트 두께는 진짜 한 1m쯤 돼야 돼. 그래야 저기 한 100층쯤 있는 콘크리트 두께가 한 20cm만 돼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럼 이거를 줄이려면 철근이나 철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철골을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인장력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콘크리트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하중이 줄어요. 그래서 그 하중을 줄이는 측면에서 보면은 철골을 이용하는 게 훨씬 안전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청진 건물들은 거의 다가 이제 철골이 들어가죠.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를 많이 쓰고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철골 구조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초고층쯤 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철근, 철골 구조를 이용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메가 스트럭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조그만한 형태, 그러니까 뭐 가로 세로가 뭐 50cm 안에 들어가는 그런 조그만한 기둥이 아니라 기둥 자체가 한 2m, 2m쯤 되는 게 엄청나게 큰 건데 그 안에 콘크리트와 철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이제 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지어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메가 스트럭처로 부르는데 그런 형태를 또 많이 쓰게 되죠. 일반적인 건물이랑 초고층 건물은 구조적인 것도 다릅니다. 재료적인 것도 선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갖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 내화성, 화재에 견디는 건데 아무래도 화재가 났을 때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철근이나 철골 같은 경우에는 불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목재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그죠? 근데 그래도 콘크리트도 열을 가게 되면 이게 폭발을 해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좀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철근, 그 다음에 철골, 이 쇠라고 하는 거는 열이 가해지면 약해져요. 이게 녹죠. 이제 휩니다. 그래서 철근이 이렇게 휘어버리면 건물이 갖는 그 인장력이랑 압축력을 철근이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힘이 약해지면 붕괴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 열을 버틸 수 있도록 밖에 이제 내화 피복이라고 하는 걸 씌우게 됩니다. 이제 불에 대한 저항력을 견디도록 하는 이제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콘크리트 말고 이제 그러니까 단열 성능이 굉장히 높은 내화 재료를 그 밖에 입히기도 합니다. 존재한다. 뭐 좌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구조 공부를 하게 되면 뭐 당연히 배우는데 세장비랑 관련이 있죠. 너무 이게 얇은 거를 기둥을 너무 얇게 하게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압축력에 의해서 이 기둥이 부러지기도 하지만 휘어지죠. 이 휘어지는 걸 우리가 좌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수직 재료 기둥에서 이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거는 수평적으로도 휘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보죠. 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스판을 너무 길게 하게 되면 보가 이렇게 휘어져요. 축 처집니다. 그럼 보가 이렇게 휘게 되면 사용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처지다가 거기에 피로골절이라 그래서 그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에 그 부분이 인장력으로 버티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게 되면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또 취하기도 하는데 좌굴의 강한 구조 형태가 또 트러스죠. 트러스 형태를 또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스판이 굉장히 넓은 체육관 같은 그런 공간에서는 안에 컨벤션 같은데 아니면 지하철보다는 약간 부산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대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붕 이렇게 보면 트러스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놓죠. 트러스를 이용하게 되면 기둥이 없이도 대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우주 공간을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용이 된다. 이건 재료적인 측면보다는 내가 공간을 그렇게 계획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선택한 거죠. 구조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런 게 있다. 취성 파괴도 있고 그다음에 반복 응력에 의한 피로도 있고 결국엔 이건 전부 다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내가 어떤 재료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가라고 하는 게 이제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철골 구조라고 하는 게 또 나왔는데 철골이 비싸다 그랬죠. 매우 비싼 반면에 철이라고 하는 재료는 재활용이 쉬워요. 이 재료를 철만 떼서 쇠를 포스코에 가져가면 녹여가지고 다시 철근이나 아니면 H빔이나 I자 형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녹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재활용이 무한대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나중에 건물을 부수고 나면 땅 파서 묻어야 돼요. 쓰레기예요. 근데 철은 다시 수거해가지고 재활용이 되니까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친환경성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콘크리트 돼 있는 건물에 그 옆에 다시 콘크리트를 덧대가지고 붙이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철골로 돼 있는 거는 철골 그 기둥에 구멍을 뚫거나 용접을 해가지고 옆에다가 증축하기가 쉬워요. 위로도 쉽고 옆으로도 쉬워요. 철골이. 그래서 철골이라고 하는 재료가 최근에는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점도 존재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소음이나 진동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측면에서 좀 단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시공성이나 이런 건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철골 구조로 하게 되면 콘크리트를 이용할 때보다 굉장히 대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셉니다. 강도가 세서 인장력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늘어나는 성질, 이렇게 변형되는 소성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공장에서 때를 녹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되니까 좀 쉽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구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진이나 이런데 강하다. 장점. 철골은 공장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보통 규격화시키기가 쉬워서 시공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시공이 쉬우니까 공기를 줄일 수 있다.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숙련자가 작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장점입니다. 다음 설명했지만 대형 건물이나 고층 이런 건물에 또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하이테크 재료와 많이 섞여서 이제 복합구조죠. 복합구조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건 이런 철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만큼 사용되는지 이제 필요한 요구량이 얼마인지를 컴퓨터로 분석을 하면은 쉬워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재료를 섞은 거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균질한 구조 성능을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성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콘크리트는. 근데 쇠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은 균질, 하나의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균질해요. 그래서 구조 성능을 계산하기도 너무 쉬워요. 그리고 물량을 뽑기도 굉장히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의 성능을 요구 조건을 맞추기가 워낙 쉽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면 이제 물량이라고 하는 재료, 내가 얼만큼의 재료를 이용하면 얼만큼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게 산출이 돼요. 그래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친환경 건축 부분에서 이제 흙이라고 하는 재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그렇게 뭐 많이 사용은 하진 않지만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조금씩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황토죠. 황토. 우리나라에서는 황토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이제 내장재나 이제 외장 재료로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한옥, 전통 건축 한옥에서는 흙벽이잖아. 그죠? 이 흙벽이 아무래도 습도 조절이라던가 온도 조절이 굉장히 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건물을 헐었을 때 이 벽에서 나오는 이 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를 만들지를 않잖아. 그죠? 친환경적인 재료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간 친화적인 재료다. 자연 친화적이면서 인간 친화적인 재료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지만 에너지 사용 저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장점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는 아닙니다. 구조적으로는 아닙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뭐 수면 공간이라는 측면, 습도 조절, 에너지 효율, 원적 개선, 탈취, 그리고 냄새입니다.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보다는 황토를 사용했을 때 그런 측면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예전 같으면 뭐 흙을 파가지고 토구를 만들어서 했었고요. 전통 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나 이런 공간에 기와를 쌓을 때 위에 보면 흙이죠. 뭐 그렇게 흙벽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벽돌을 만들 때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벽돌조라고 하는 거는 흙이라고 하는 성질을 어느 정도는 포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원재료가 흙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흙 자체를 가지고 만들기는 좀 어렵고요. 벽돌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활용하는 게 일단은 제일 이제 많겠죠. 그죠? 구조재로 쓰면은 벽돌, 구조재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황토를 가지고 형태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흙을 가지고 공사하는 방법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런 종류들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일 많은 게 이거죠. 어떻게 보면 흑벽돌을 이용하는 것들이죠. 흑벽돌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소재료 같은 경우에는 흑벽돌을 이용하면 압축 강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압축력에는 유리하지만 인장력에는 역시나 약하다라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벽돌이 굉장히 좀 미장재로 각광을 받습니다. 좀 예쁘죠? 벽돌이 이제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좀 오래되면 또 오래된 만큼 또 고풍스러운 맛도 그런 멋이 또 있고 그래서 조경 재료나 마감 재료로 더 이제 최근에는 많이 이용되고 구조 재료보다는 마감 재료, 치장 재료 위주로 많이 사용되고 조경 재료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까는 용도로도 또 많이 사용. 구체적인 성능에 대한 스펙인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뭐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외워야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이론들이 뭐 나와 있긴 한데 이거 외워야 될 정도의 중요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쭉 했고요. 여기 있는 참고 자료는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 정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재료라고 하는 거랑 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무엇이 중요한가,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에 이제 좀 더 자세한 부연 설명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 재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건축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원래 이 내용만 가지고 한 학기 수업이 될 정도로 사실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건축 국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거를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이제 대표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이 재료들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뭐 내장재나 외장재 측면에서 어떤 활용이 되고 있고 건축 계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 거라서 조금은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긴 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를 통해서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시험 문제에는 그런 내용은 시험 문제로 절대 내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